안녕하십니까. 창신대학교 문득수 문학관장 이상옥입니다. 문득수 문학관에서는 매달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문득수 문학관은 지역문화센터로서 그런 기능을 하면서 이 작가와의 만남이 굉장히 반응도 좋고 그렇습니다. 6월에 작가로 고영조 선생님을 모시게 되는데요. 미리 예고 방송으로 창신대학교 스튜디오에 고영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고영조 선생님은 뵐 때마다 너무 젊게 보이시고 그래서 건강 비결부터 좀 듣고 뭐 싶습니다. 건강은 없어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네. 규칙적으로 음악 듣고, 예. 규칙적으로 글도 쓰고. 규칙적인 생활이 아마 나이 들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예, 건강은 뭐 따로 약을 먹는다니 그런 게 없습니다. 규칙적으로. 고영조 선생님은 경남 문인협회 회장을 비롯해서 성산 아트홀 관장, 경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등을 두루 역임하신 경남 문화예술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인물이고 어르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고영조 선생님 모신 김에 현 경남문화예술의 현주소랄까 이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런 문제는 네. 국가가 나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문화예술에 대한 그 발전의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소비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산만 있는 게 아니고 소비해주고 그거를 재분배하고 이런 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사실 그림을 전람회를 해도 그림을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우리가 작품을 내도 문학 작품을 사는 출판사도 없고 상당히 딜레마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공연장 같은 그런 것도 내가 그 경남의 공연장 사용 빈도를 조사했는데 시골에 공연장 많이 지어놓고 안 씁니다. 그러니까 사용 빈도가 20% 미만이에요.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 공연 농사 짓는 사람은 공연을 못 하니까 우리가 거기다 공연 단체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공연장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도 했는데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 게 문학 생산자, 예술 생산자는 있는데 소비처가 없죠. 다 잘려가지고 또 특히 우리 그 국민들이 이렇게 돈을 주고 공연을 볼 생각을 잘 안 해요. 다 이 초대장 들고 올라고 그러고 이게 스포츠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야구할 때 보면은 그 대전에서는 16,000석이 20번이나 매진됐거든요, 이번에. 예. 그런 걸 따지면은 우리는 그 성산아트 같은 데는 1,720석이에요. 그거를 한 번도 이렇게 만석을 할 경우가 없어요. 다 초대권 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죠. 그래서 국가가 힘을 써도 소비처가 안 생깁니다. 민도가 높아져서 큰 텔레비를 그 응접실에 걸어 놓으면은 그림이나 시를 걸 데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문화적인 방향도 좀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그때 그 문화융성위원장이 그 저희 사무실까지 왔거든요. 가서 저하고 이렇게 우리 경남도를 돌았는데 그 내가 문화우물 사업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그걸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해가지고 그런 거 국책 사업으로 이렇게 키워보겠다 뭐 이런 생각에서 이제 오신 건데 그것도 참 잘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그건 뭐 우리가 짧게 이렇게 한 테이블에서 얘기하기가 힘들죠. 그 문화 우물사업 같은 것도 경남문화재단 대표이사로 계실 때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지속되는 것 같고 지금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죠. 예, 진흥원. 예. 그래서 어쨌든 진흥원에서도 그 예술가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그나마 해줘가지고 경남문화예술이 어느 정도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발전 방향에 대해서 잠시 좀 어떻게 하면 그나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발전 방향은 이 자본주의 사실은 돈이 제일 문제죠. 예. 돈이 있어야
발전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예. 그것을 방법론적으로 이렇게 개발해서 만들기도 하고 네. 시스템화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네. 문화예술진흥원을 초대 내가 원장을 맡았는데 네. 그걸 해가지고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했죠. 네. 특히 우리 문인들은 책을 내고자 하는 분들에게 거의 제가 그 기회를 다 드렸고 다른데 예산을 뭐 이렇게 배려해서 네. 문인들이 제일 어려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극단 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네. 그다음 특히 이제 그 그림 하시는 분들은 더 어렵고. 네. 근데 음악은 조금 낫고 왜냐하면 음악은 시립이 가지고 있는 교향악단, 합창단 이걸 시립 자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공기관이 돼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낫고 그렇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진흥원이 예산이 내 생각은 대략 한 굉장히 많이 정액돼 가지고 국가가 새로운 국면을 가지고 도전해야 될 건 지금 한 10년 됐거든요. 네. 10년 됐는데 그렇게 해야 정말로 이게 그 뭐 문화공부 사업도 네. 뭐 한 700만 원 뭐 내지 500만 원 각 마을에 있는 전통 문화를 개발해서 그것을 연례화하고 하는 그 사업이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그것도 뭐 예산이 제한되니까 네. 얼마 못하죠. 네. 활성화시키고 네. 또 정대시키고 네. 또 퍼지고 네. 이렇게 공유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돼야 되는데 늘 이렇게 한 편편이 이렇게 되니까 네. 그게 좀 문제죠. 결국 선생님 말씀은 그 문화예술도 개인에게 맡겨서는 힘들고 지자체나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발전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거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저는 민도라고 생각합니다. 민도? 예, 민도라고 생각하는 게 네. 지금 사실은 그 뭐 헨리포트 같은 것도 네. 헨리포트가 그거 소설을 써서 순익을 남긴 게 308조입니다. 네. 308조라는 이익을 남겼거든요. 네. 그 소설을 중심으로 해서 미디어를 만들고 이렇게 영화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김종철 씨가 그 네. 시수첩에서 그걸 이제 판권을 가져와 가지고 네. 이제 활지. 근데 문제는 그 헨리포트를 요구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수요가 그만큼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헬리포트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많이 이게 책을 샀죠. 근데 우리나라가 고유하게 책을 만들어서 그렇게 팔 책이 없었죠. 예. 출판이 시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예전에 우리 이제 젊었을 때 공부할 때는 안병욱 교수나 지금 뭐 살아계시는 김영석 교수나 네. 이어령 흙속에 저 바람 속에 이런 게 나올 때 네. 그때 그 책이 처음으로 시장이 된 거예요. 네. 네. 책 시장이 돼가지고 그때는 그 책을 많이 팔았죠. 네. 그거 안 보면 뭐처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다른 이제 영상 미디어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활자 미디어가 붙일 데가 없어요. 네. 네. 어쨌든 그 국가 지원도 그렇고 결국은 민도가 민도가 이렇게, 높아야지. 높아야 네, 이제 민도가 앞으로 높아야지. 우리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었기 때문에 민도는 앞으로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6월의 작가로서 6월 27일 오후 2시 문득수문학관 전시실 2에서 나의 시, 나의 시론이라는 테마로 특강을 해주시게 됩니다. 네. 미리 좀 그 요지랄까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저 우리 시청자들이나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강좌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예. 자기 개인의 문학을 이렇게 무엇을 연해서 얘기한다는 게 상당히 쑥스러운 거예요. 네. 쑥스럽고 그걸 뭐 공치사는 것 같고 그런데 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가 해온 문학의 어떤 이렇게 과정적, 서사적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지 뭐 내가 뭘 잘한다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래서 난 대략 1972년도부터 그렇게 했는데 네. 한 50년 이렇게 가까이 됐는데 50년 좀 넘었죠.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로는 때와 장소와 공간에 따라 틀리는 거예요. 네. 이게 초기부터 해서 네. 대략 한 20년 가까이는 상당히 어떤 내가 속한 지역, 네. 속한 지역의 그 문제, 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그 예전 리얼리즘 문학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실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서사적인 것, 이런 걸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이제 내 내부를 바라보는 인식론적인 뭐 그런 문학을 했는데,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젊은 시절에는 내가 안에서 밖을 봤고, 나이가 들어서는 밖에서 안을 봤죠. 그러니까 그게 형식과 내용에서 완전히 틀려요. 예.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 안에서 밖을 볼 때는 서사적이고, 현상적이고, 리얼리즘적이고, 이랬고, 뭐 자칫하면 그게 이제 이념화돼 가지고 문학이 도구화될 그런 공생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뭐 그때는 그랬죠. 예, 그랬고 뭐 3.15라든지 이런 걸 제가 목격을 하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한 시를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뒤에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나를 보는 직관적이고 관조적이고 인식론적이고 이런 이제 문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선명하게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다 누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식은 없다고 봐요. 네, 없다고 보고 저는 막 그걸 내가 그렇게 했구나. 내가 이 교수님이 그런 전화가 왔을 때 되돌이켜 보니까 그랬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때마다 방식은 꼭 이렇게 다를 수가 있고 형식과 내용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거니까 예, 그런 얘기는 나중에 뭐 강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70년대부터 지금이 2000년대 이제 넘었으니까 거의 50년 가까이 그렇죠. 시작 활동에 전념을 하시고 또 누구보다 먼저 아카데미를 만드셔서 지역에 그건 많이 했죠. 문제들을 발굴해서 지금 선생님이 배출한 정말 많은 시인들, 수필가들 정말 우리 경남 문단이 풍요로워진 것은 우리 고생님의 노력이라고 그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대학의 평생교육원이 생기기 전에 선생님은 미리 그렇죠. 사수경식에 문학 강좌를 하시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후학들을 위해서 후배 문인들을 위해서 문학인의 길을 걸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정답은 없지만 도움 되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문학의 모습은 자기의 삶의 모습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삶의 모습이고 그 사는 공간의 모습이고 그 시대의 모습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가르쳐서 될 게 있고 가르칠 수 없는 게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 3.15 났을 때 김주열의 그 시신을 직접 보면서 거기에 넣었던 것을 다큐로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60년대고 그 다음에 10년 지나서 70년대는 우리 고향 마을이 이렇게 불타서 다 사라지는 그런 창원공단 되면서 조성되면서 다 이렇게 밀어버리고 이주하는 그런 과정들을 내가 또 당면하면서 썼고 그 다음에 80년대는 노사분규가 그 민주화운동이라 노사분규가 확 물밀듯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도 제가 썼고 이래서 이제 차츰차츰 시대에 따라 변하죠. 근데 엘리엇 얘기하듯이 27살이 됐을 때 그 시대성을 가지 못하면 글을 쓸 수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막 그렇게 했죠. 예. 그래서 나는 학생들이 할 때 일단 하고 보자. 이 문학은 관념이 아니고 실체다. 현실이고 그러니까 당면에 현실을 도전하고 그 도전하는 것들이 생각과 관념의 폭을 이렇게 넓게 하고 깊게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더 중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문학은 책 안에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현장에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6월의 작가로 우리 귀한 고영조 선생님을 이제 모시게 되는데 많이 오셔가지고 경청해 주시고 또 문득수 문학관의 많은 자료들도 보시면서 정담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